첫날부터 내용이 좀 하드하죠. 네. 그런 거예요 원래. 네. 네. 한 반 정도 이해가 되면 돼요. 반 정도는 이해되시죠? 네. 그 반 정도만 이해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안 나죠? 괜찮아요. 네. 기억이 남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강한 휘발성을 갖고 있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인강을 다시 들어도 이게 내가 이게 들었던 내용인가? 라는 느낌,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귀가 뚫리고 나중에 책을 보더라도 무난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자꾸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한 번에 뭐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을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히 쌓아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 요건 중에서 효력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요건을 보고 있어요. 숲에서 점점 나무로 들어가는 구조로 간다 그랬어요. 효력요건 중에 일반적 효력요건 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목적요건, 의사표시요건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이제 설명을 조금 이따 하고,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더라도, 이건 모든 법률에 필요한 거고, 모든 법률에 어떤 개별적인 법률이 따로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가 대신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를 부모가 아닌 옆집 아저씨가 팔아버렸어. 이 팔아버린 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당사자가 있고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더라도 무효예요. 이유는 옆집 아저씨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걸 대리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남의 계약을 대신해 주는 것을 대리를 하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하는 걸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것도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이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그 대리행위 하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고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더라도 그 대리행위 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없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에서는 대리권의 존재, 이게 특별 효력요건이 됩니다. 특별 효력요건.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부동산 투기, 특히 토지에 관한 투기가 극심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했어요. 이때 토지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그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고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설령 없더라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요것만 갖고 유효가 돼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플러스 허가까지 받아야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서만 필요한 특별 효력요건이 됩니다. 세 번째, 갑이 을에게, 엄마고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맨날 공부를 안 하고 땡글땡글 놀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기말고사에 90점을 맞으면 갤럭시 노트 8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을이 엄마 진짜? 그럼 엄마가 거짓말 하겠냐 너한테? 오케이가 했어요. 이놈이. 그럼 갑과 을 사이에는 갤럭시 노트 8을 사주기로 하는 증여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당사자 있지요? 목적 있지요?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어요. 그래서 노트 8을 사주기로 하는, 돈 받고 사줘요? 그냥 줘요? 그냥 줘요.
90점 맞아서 사주면서 야 이거 80만 원짜리니까 80만 원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냥 주는 걸 민법에서는 증여라 합니다. 그럼 결국 엄마 각과 아들 을 사이에는 증여계약이 성립은 되었어요. 그런데 을한테는 아직 노트 내놔, 노트 8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언제 권리가 생겨요? 을한테는 90점을 넘어야 권리가 생겨요. 그러면 을이 90점을 넘는다. 요게 갑을 간의 증여계약의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거를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합니다. 부관.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성년이 되면 노트 8을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도 위협과와 마찬가지로 증여계약이 성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언제 효력이 생겨요? 을이 성년자가 되면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 공이 90점을 넘거나 성년자가 돼야 계약, 즉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90점이 되었다, 성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갑을 간의 증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별 효력 요건이 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에 부가 돼요. 법률행위에 플러스가 돼서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하는 것들을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부관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거 90점 넘을지 안 넘을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합니다. 이걸 조건이라 그래요. 을이 성년자가 되는 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이걸 기한이라 그래요. 그리고 각각 90점을 넘는 걸 조건 성취를 하고 성년이 되는 걸 기한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붙어 있는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각각 그 행위에 무슨 요건이 되는 거예요? 특별 효력 요건이 됩니다. 이때 이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요 기한을 시기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있다. 이때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법률행위에 시기가 붙어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도래해야 법률행위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각각 정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에서 조건 성취,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에서 기한 도래가 각각 뭐가 된다? 특별 효력 요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력이 생기려면 크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각각 일반적 요건과 특별 요건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확인한 거고 효력 요건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목적 요건부터 요거 확정 가능 적법 사실 타당성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대리 그다음에 요거 무효 취소에 가면 나와요. 요게 부관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민법 총칙 맨 앞에서 여기 요 숲에서 여기서 봤던 것 중에 3장부터 7장까지가 요 내용이에요. 3장이 뭐죠? 법률행위. 요 법률행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 목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사표시 요거에 관한 거예요. 대리 요거에 관한 거예요. 무효 취소 가면 요게 나와요. 부관 가면 요게 나와요. 그럼 결국 우리 민법 총칙 시험 범위는 법률행위라 그랬고 법률행위 중에서도 효력 요건 5개.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9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요걸 하나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뼈대를 잡고 보시면 좀 수월해요. 자,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 138페이지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 4번 해가지고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법률행위 목적, 유효요건 1번 가능성, 오른쪽 2번 적법성, 3번 타당성, 하나가 빠졌어. 뭐? 확정성이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원래 4가지야. 요게 하나 빠져 있어요. 4가지가 쭉 나와요.
그 중에 가능성, 적법성 사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부터 보면 돼요. 자, 먼저 확정성은 우리 인문서에는 없는데 확정성이란 이런 거예요. 각과 을이요.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어느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호인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매매 계약은 성립은 했으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어떤 아파트를 넘겨줄지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경우 선분양할 때 동호수 지정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분양계약을 할 때 동호수는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추첨 따위를 통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목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뭐가 마련이 돼 있어? 기준. 그러면 이것도 확정된 걸로 봐요. 결국 확정성이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의 목적의 확정성이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그 행위는 일단 유효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올까요? X일까요? X죠. 왜?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할 수 있다면 유효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라는 말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성에서는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 요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 이게 확정성의 뜻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인문서에 없어요. 없지만 이 정도 개념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확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공원에서 둘이 이제 연애하는 사이에 애인이에요. 공원에 딱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 맑아요. 별이 쫙 반짝반짝 보여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신파 드라마를 보면 여자가 꼭 이런 말을 해요.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한다. 그럼 날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래? 그럼 하늘에 있는 저 별을 하나 따다 줘. 그러면 갑은 정상적이라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해야 될 텐데 또 알았어 그래줘. 그럼 일단 따다 달라 그랬고 얘는 오케이 했어요.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네, 성립했어요. 왜? 당사자 있지요. 목적 있지요. 의사표시 했지요. 합치가 됐지. 별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냐의 문제가 남아요. 자,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지려면 먼저 당사자 능력. 살아있죠? 있어요? 판단력이 있을까? 이런 약속을 하면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만취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 미성년자 아니야. 그럼 통과. 두 번째, 확정성. 확정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별 그러면 확정성에서 걸려요. 그냥 별 그러면 어느 별인지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무효야. 기준도 안 만들어놨어. 보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러면 정해진 거야, 기준이. 근데 그것도 안 했고 그냥 별 그랬으면 확정성에 걸려, 무효. 그런데 만약에 저 별 콕 찍었어. 그러면 확정은 됐어. 그럼 두 번째 기준으로 가요. 가능해요?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꼭 물리적 가능 여부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다. 예를 들어 한강에 반지를 빠뜨렸어. 그걸 찾기 위해서 한강에서 활동하고 있는 잠수부들과 계약을 맺었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별을 따다 두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가능은 해.
반지를 빠뜨린 곳 위쪽 상류에다 물막이 공사를 하고 물을 완전히 가둔 다음에 살살 바닥을 긁어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찾아요. 가능성이 1%라도 있어요. 그런데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 백인에게 물어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붙여줘.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스티커가 붙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일반인 백인에게 물어봤을 때 99명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걸 사회통념상 불능이라 합니다. 네? 사회통념상 불능. 이것도 불능이냐? 그렇다. 자, 그럼 세 번째 반대의 경우.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달에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고 제가 1교시의 민법이 이렇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50점 넘기도 힘듭니다. 라고 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앉아 계세요. 뭘 믿기 때문에? 붙겠지.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1교시 딱 끝나고 가방을 주섬주섬 싸서 나가는 분이 한 분 생겼어. 이분은 무슨 생각으로 나갈까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나가겠죠. 앉아있는 100명 중에서 한 분은 안 된다 그러고 나갔어. 그분만 안 돼. 나머지는 다 될 것 같아서 앉아있어. 대부분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데 한두 사람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걸 주관적 불능이라 합니다. 그러면 불능이라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100% 불가능. 이걸 물리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별 따다 주는 것처럼. 반면에 99%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으나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통념 불능이에요. 세 번째, 대부분은 된다고 믿고 있는데 한두 사람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 주관적 불능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범죄가 실현이 가능해야만,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만 유효라 그랬는데 만약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무효라 그랬죠. 어디까지를 무효로 할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일단 이거 무효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 다음에 이거 무효냐? 이것도 무효라 그래요. 판례가. 세 번째, 이것도 무효냐? 이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가 무효예요? 사회 통념상 불능까지가 무효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지문이 나옵니다. 하나가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뭐다? 사회 통념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라는 두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본서를 보게 되면 그런 문장을 접하게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표정이 또 어두워져. 밝게 지으세요. 알아듣지 못해도. 긍정적으로 나는 알아들어 라고 자기 재미를 걸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이 신기한 과목이 민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현이 가능해야만 유효가 되고, 따라서 실현이 불가능하면 무효가 되는데 그 불능의 정도가 3단계가 있고, 즉 그중에 사회 통념상 불능까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 기준이 아닌 사회 통념이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고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두 번째가, 자, 언제 불능해야 될까? 언제 불능해야 될까? 왜냐하면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가까운 장래 또는 먼 장래 실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러니까 이 불가능하다는 기준을 언제를 시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요. 우리 민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행위 당시. 그래서 불능의 유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행위 당시 불가능. 계약을 할 때 이미 불가능.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행위하고 난 다음에 불가능해져요.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A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1월 10일 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각과 을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목적 중에 하나가 A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실현이 불가능해요. 언제 불가능해요? 계약할 때 이미.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행위 당시에 이미 불가능하니까 이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계약은. 반면에 1월 10일 날 역시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때 매매 계약을 할 때 주택이 멀쩡히 있었어요. 멀쩡히 있었는데 1월 11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행위할 때는 가능했죠. 행위할 때는 A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행위하고 난 다음날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됐다면 행위 이후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거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이 계약 무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유효해요. 이유가 불능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거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불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래서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가 돼요. 이런 질문이 난 적이 있어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X.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요. 근데 요거는 요런 문제가 생겨요. 이 계약이 유효라면 갑과 을에게 각각 뭐가 생겨요? 권리, 의무가 생기죠. 갑은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 을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겨요. 그런데 을의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다시 말해서 갑의 주택 소유권 이전 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됨으로써 소멸을 해버려요. 소멸하죠. 문제는 을의 대금 지급 의무예요. 대금 지급 의무는 불능이 아니지요. 을은 돈이 있어요. 돈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후발적 불능은 어떤 문제가 남냐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둘 다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그 중에 한쪽 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다 소멸이 되었지만 상대가 방 의무는 불능이 아니니까 여전히 남아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극단적으로 말하면 갑은 주택을 넘겨줄 의무가 소멸했지만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을에게 주택을 넘겨받지도 못하면서 돈 주라 그러면 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그 장치가 계약법에 가면 두 개가 나와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하고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나중에 계약법의 이 두 놈을 민법 총칙에 있는 후발적 불능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계약법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하나 위에 거 무효라 그랬죠. 좀 전에 제가 얘를 1월 9일 날 지진이 멸실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 그랬어요. 예? 알면은 둘이 계약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주택을 파는 갑은 이 멸실된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팔아야 될 주택이 멸실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몰라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을한테 연락해서 야 오늘 팔기로 했던 주택이 어제 지진으로 멸실됐다 야. 계약해도 소용이 없다 야. 오지 마라. 라고 했어야 정상이죠. 그게 사회 질서죠. 근데 얘는 그걸 감추고 굳이 1월 10일 날 을을 불러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아 챙겼어. 요놈 사기성이 대단히 농후하죠. 그렇죠? 그럼 일단 계약은 무효지만 요놈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왔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는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줬어요. 결국 얘한테는 손해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거 처리해야 되죠.
둘 다 모르고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둘 다 모르고 계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놈은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놈이 그걸 감추고 계약을 뜩 체결해서 무효인 계약을. 그래서 얘한테 손해를 입혔어. 당연히 그런 열이 받을 거예요. 이걸 법에서 갑일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민법에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합니다. 계약법 가면 나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그래서 법령의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 목적에 갖춰야 될 요건 중에서 가능 요건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 세 가지. 첫째가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 사회, 통념. 그래서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행위, 당시이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계약법으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여러분 개념은 머릿속에 이해하신 거예요.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걸 알았던 놈은 몰랐던 놈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한다. 반면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아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한쪽 의무는 소멸했지만 상대방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제도.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 여기까지 연결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제도는 계약법 가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걸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법률의 목적이 후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그 행위는 유효하되 위험 부담이나 계약 체결상의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 OX. X. 이건 원시적 불능이라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법률의 목적이 후발적으로 불능인 경우엔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되 위험 부담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X. 이건 후발적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과 요 두 놈을 매칭시키셔야 되고 원시적 불능이라는 놈과 요 놈을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매칭시키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각을 처리하는 제도를 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가능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법률의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설령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이걸 적법성이 갖춰야 된다고. 적법성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에서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걸 했어. 그럼 무효해요. 그게 적법성이에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안 받았어.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적법성이란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데 첫째, 이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강행법규, 강행규정. 또 하나가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벌써 명칭에서 포스가 느껴지죠. 강행. 꼭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겠지. 임의. 안 지켜도 될 것 같죠? 벌써 굉장히 부드럽잖아. 그래서 강행규정은 꼭 지켜야 되는 법. 임의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위반을 했을 때 달라지겠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꼭 지켜야 되는데 위반했으니까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반면에 임의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해요. 나중에 임대차 가서 할 건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물건을 빌려 쓰다가 고장이 나서 임차인이 고쳤어요. 예컨대
제주도 놀러 가면 렌터카를 빌리죠. 예? 자동차 임대차예요. 사용료 주지요. 그게 차임이에요. 근데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당연히 렌터카 회사에 전화하겠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당장 타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근처 공업사에 렌터카를 끌고 가서 내 돈으로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수리된 자동차를 끌고 렌터카를 갔어요. 수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이걸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 합니다. 예? 뭐라 한다고요? 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물건을 돈 주고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이고요.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빌려 쓰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그걸 임대인이 임대인 비용으로 고쳐주도록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임대인이 임대인 비용으로 고쳐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두에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쳤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돌려달라.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인에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면서 특약을 해요. 수리는 임차인이 임차인 돈으로 한다. 만약에 이렇게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했죠. 위반했지만 유효해요. 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차 가면 무지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를 하나 기억합니다.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와 관련된 규정.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그 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걸 위반하여 임차인이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임의 규정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조금 어려워요. 강행 규정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차이가 이렇습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말 그대로 효력 규정이니까 무효예요. 그런데 이 단속 규정은요. 위반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면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건 유효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처벌이 돼요. 이건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유효하지만 처벌이 돼요. 처벌이 되니까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때 무효가 아닌 예외적인 규정이 하나 나와요.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다. X.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O. 언제나 무효다. X. 이렇게 됩니다. 원칙과 예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원칙은 무효다. 그러나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거 올해도 답으로 나왔는데요. 올해도 답으로 나왔는데 우리 미등기 전매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미등기 전매?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갑이 특히 이제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미등기 전매하는데 A 토지를 팔아요.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병한테 팔아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가 있을 때 전전 매매되었을 때 각각 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할 때 취등록세를 내요.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요. 내지요? 안 내요? 내잖아. 근데 왜 표정이 그래? 안 내는 것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시라니까. 취등록세를 내고 지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팔아요.
팔면 무슨 세금을 내요, 얘는? 팔면 무슨 세금 내요? 양도세 내죠, 양도세. 그러면 지 이름으로 등기할 때 취등록세 내고 팔아먹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냅니다. 세금을 3번을 내요. 아까워. 그럼 얘는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갑으로부터 계약 관련 서류를 넘겨받을 때 갑에게 돈을 조금 더 주기로 하고 세금보다는 적게 주기로 하고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해서 받아요. 지 이름을 안 쓰고. 그리고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병한테 팔면서 매수인란을 병으로 채워요. 마치 갑하고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래서 병이 그 계약서를 등기소에 내면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가요.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을은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팔아먹었죠. 이걸 미등기 전매라 그래요. 이렇게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되었을 때 중간에 있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채 되팔아먹는 걸 미등기 전매를 하고 그 미등기 전매에 의해서 중간자를 생략한 채 최초 매도인에게서 최종 매수인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간 걸 중간 생략 등기를 합니다. 이때 을은 왜 이런 짓거리 했어요? 세금을 떼먹으려고 이런 짓거리 했어요. 당연히 법은 이걸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겠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나 주택법에서는 이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위반을 했어. 미등기 전매를 했어. 처벌하고 있어요.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이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해요. 왜 그럴까요? 세금 뜯어내려고. 뭘 뜯어내려고? 세금 뜯어내려고. 이걸 무효라면 을이 떼먹으려고 했던 취등록세 및 양도세를 추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떼먹으려고 했던 세금을 추징하려면 부득이 이 행위는 뭐로 해야 돼요? 유효로 해야 돼요. 이렇게 세금 추징과 같은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들, 그 규정들은 강행 규정 중에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자리잡아요.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뜯고 그러기 위해서 처벌만 할 뿐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닌 강행 규정이 나타나요. 그 규정을 뭐라 한다? 단속 규정.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구별하고 임의 규정의 예를 하나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강행 규정의 효력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지게 되고 단속 규정에 요런 놈이 하나 있다. 단속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는 하나 그걸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처벌만 될 뿐 그 행위 자체는 유효다. 여기까지가 적법성이에요. 오늘 적법성에서 기억하실 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일단 138페이지 가능성과 오른쪽에 있는 적법성까지 받고 적법성의 강행법규 표안에 보면 동그라미 부분에 단속 규정이 있어요. 거기 얘가 하나 있죠.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위반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간단히 눈도장을 찍어주시면 돼요. 네 번째가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더라도 즉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질서. 그걸 사회적 타당성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예를 든다고 뭐라 하실라. 아이고. 인터넷 댓글이 무서워가지고 얘도 제대로 못 들었어. 갑과 을이 을에게 1억을 증여하기로 합니다. 근데 갑이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병을 죽여달라. 그럼 1억을 주겠다. 살인 청부 계약. 네? 들어보셨죠? 갑이 부인이 있는 남자예요. 근데 젊은 여자하고 계약을 해요.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생활비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이 무슨 계약일까요? 네, 부첩계약.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첩계약이라고. 자, 지금 각과 의사에는 살인청부계약과 부첩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약 성립이 되었어요. 당사자 존재하고요. 목적 있고요. 의사표시 있어요. 자, 성립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유무효를 판단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목적 확정돼 있습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적법한가요? 적법해요. 왜?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살인청부계약하지 마라. 부첩계약하지 마라. 라는 규정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네? 살인청부계약은 무효다. 부첩계약은 무효다. 라는 법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살인행위를 처벌하는 살인죄 규정은 있고요. 과거에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은 있었어요. 물론 간통죄도 지금 폐지가 됐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이거나 간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물론 간통죄는 폐지됐고.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계약 자체, 살인청부계약이나 또는 부첩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청부계약이나 부첩계약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적법해요. 뭐라고요? 적법하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야, 저게 어떻게 적법이냔 말이지. 적법해요. 민법적으로는. 그러면 적법하다 해서 이걸 유효로 할 것이냐? 안 되겠죠. 그래서 마련된 게 이거예요. 103조. 법률행위가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설령 직접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다. 이걸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103조가 왜 마지막 기준으로 등장하냐 하면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하지 마라 또는 해라 라고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언제 일일이 다 예상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건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얼마 전에 개한테 물려서 사람 죽었죠. 입마개 안 했죠. 입마개 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입마개 하라는 법이. 그래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은 법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들에게 하거나 하도록 요구하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만 법으로 규정을 해놨고 나머지 대부분은 법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 나머지 대부분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근데 법을 위반하지 않아서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걸 유효로 인정을 해버리면 사회 질서가 흔들려.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수단으로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를 만들어 놓고 이걸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적이 설령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해서 139페이지 3번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3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거 누가 봐도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사회 질서에 위반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을이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보고 야 뭐 회 뜰 거 있냐? 그랬더니 뜰 거인데 회가 아니고 사람 뜰 거야. 뭐 이런 이 범죄 행위를 계획하고 있어요. 을이. 그래서 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하지 마라. 범죄 행위를 돈을 주고 막았어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했어요.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갑이 을에게 사람 죽이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내가 대신 1억을 줄게. 그래서 을이 알았다. 1억을 받고 범죄 행위를 멈췄어요.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을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해요. 네? 두 번째. 갑이 좋은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데 안 팔아요. 그래서 을이 팔아라 하는데도 주고도 안 팔아. 그래서 을이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터는 몇 분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분들은 뒤호주면 이제 사시미를 몇 개 꽂고 있어. 뒤에 이제 병풍처럼 세워가지고 바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어쩔 수 없이 협박을 당해서 뺏겼어요.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이거는 누가 봐도 반사회 질서예요. 그렇죠? 아닌가? 이런 거 반사회 질서가 아닐까? 이거 보고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는 분들은 약간 좀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런 분들이 이제 반사회 질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반사회 질서로 판단 안 하는 분들. 이 대부분은 반사회 질서로 판단해요. 근데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 103조는 만들어 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103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박스 쳐놓고 다음 중 반사회 질서 행위를 골라라. 다음 중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별해서는 큰일 나고 이런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대법원이 이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요, 이거는 아니요 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많이 외워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외울 건 아니니까 한숨 안 쉬어도 되고요. 공부를 하는 방향이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139페이지 뭐 입법 취지가 있고 판단 시간인데 양가로 3번에 보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인 경우 쫙 있습니다. 1, 2, 3번. 아주 약하게 3가지 정도만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징글징글하게 보게 돼요. 자, 오늘은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을 구별하자. 그 중에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계약. 반사회 질서 행위. 다 그랬어요. 또 하나, 협박을 당하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 경우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2가지가 다 판례예요. 요것만 머릿속에 일단 생각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플러스 하면 돼요. 반사회 질서이 아닌 것들 특히 쭉 순환될 때마다 몇 가지씩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외워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게 첫 번째고요. 반사회 질서에 가서. 두 번째가 4번에 보면 다음 페이지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사회적 행위가 해당이 되면 무효라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가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생기질 않아요.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도박 자금을 1억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 따라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갑은 도박 자금을 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을 했어요.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줬어요. 이거 돌려받아야 돼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자, 그러면 계약이 무효다. 근데 이행을 하기 전이다. 그럼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 그러면 받고 돌려줘야 한다. 이걸 뭐라 한다? 부당, 이득, 반환이라 한다. 그런데 반사회 질서에는 예외가 있어요. 불법 원인급여라고. 분명히 이행을 했다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가 됩니다.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칙부터 생각하세요.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첫째,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행을 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한다. 이걸 뭐라 한다? 부당, 이득 반환이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할 수가 없다.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라 한다.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예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척계약 같은 경우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주면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월세로 얻어주고 자동차도 렌트해주고 하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사주는 것보다는 월세 얻어주는 경우 많죠. 드라마 안 보셨어요? 법을 아는 놈이야. 주문 못 받아요. 그게 불법 원인급여랍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행위 효과, 불법 원인급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위에 있는 원칙부터 법률행위가 전체적으로 무효라면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을 만약에 무효임에서 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걸 부당 이득 반환이라 한다. 그런데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는 돌려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반사회 질서에서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실게. 우리 지금 입문서에는 없는데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정리라기보다는 머릿속에 넣고 끝을 냅니다. 오늘 반사회 질서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듣기만 하세요. 표현 자체가 부동산을 두 번 팔아먹는 거죠. 자, 갑이요, 을에게 아파트를 팔아요. 1억에. 근데 을은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해. 우리 민법상. 뭘 넘겨받아야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등기. 근데 을이 갑에게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준 상태야. 아직 잔금을 못 줘서 등기를 못 넘겨받아서.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야. 근데 이 갑에게 병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2억에 매매를 했어요. 갑은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았어요. 이때 제1 매수인입니다. 제2 매수인이에요. 누가 우선할까요? 평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한 자가 장땡입니다. 계약 먼저 했으니까 내가 우선 이런 거 없어요. 돈 내가 많이 주니까 내가 우선 이런 거 없습니다. 을하고 병이 갖고 있는 것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채권은 평등해요. 채권은 어떻다고요? 평등해요. 그러니까 제1매매든 제2매매든 우선권이 없고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을 해요. 갑은 누구한테 등기 넘겨줄까요? 2억 주는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 넘겨주겠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원칙이에요. 을은 병한테 가서 따지겠죠. 안 따질까? 따지겠지. 내가 먼저 산 걸 왜 새치기 했냐고. 못 따져요. 그럼 병은 그래서 뭐? 끝이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은 병에 찍소리 못합니다. 이중이 아니라 백중으로 팔아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등기 먼저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다른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찍소리하지 못하고 매도인한테 간 책임을 물어요.
자, 이때 무슨 책임인지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은 을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었죠. 그런데 계약을 한 후에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이 둘과의 관계를 보면 갑과 을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수 있었는데, 아파트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더 이상 을에게는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되 이렇게 처리한다 그랬죠. 그 중에 갑이 잘못했죠. 그걸 처리하는 제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걸 물어요.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뭐냐? 계약을 해제하고요. 네? 준 돈 돌려달라 그래요. 원상회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요게 을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기 이중매매 원칙적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원칙적.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만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걸 추궁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준 돈 돌려받고 앤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생겨요. 제일매매를 했어요. 병이 을에게 팔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병이 갑한테 와가지고 야, 아파트를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야, 너 한 발 늦었다 야. 이미 팔렸는데?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 한 발 늦었네 생각하고 물러나요. 그렇죠? 그게 사회질서예요. 물러나는 게. 근데 요 놈은 반대야. 2배 줄 테니까 팔어.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갑을 꼬드겨서 기어코 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까지 넘겨받아. 물러나는 게 사회질서인데 반대로는 더 달려들었어. 이건 이게 뭐예요? 반사회질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각각 유효하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런 책임만을 묻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에 이걸 배임행위랍니다.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면 무슨 가담?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이 제2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반사회질서 행위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병에게 이전된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한테 자기 거라고 팔아요. 정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샀어요. 근데 이 정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냐? 나는 등기 믿고 거래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민법의 대원칙 등기 믿지 마라. 에? 민법의 대원칙 뭐라고요? 등기 믿지 마라. 얘가 아무리 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 등기부를 믿고 병을 소유자라고 믿고 샀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모르고 있는 걸 선이라 합니다. 모르는 걸 뭐라 한다고요? 선의.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 걸 악의라 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2매매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하는 행위에 의해서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되어버리면 제2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제2 매수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의 소유자 병, 이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거래했던, 모르고 거래했던, 결국 정은 소유자가 아닌 자와 거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되었을 때 꼭 알고 계셔야 될 두 가지 결론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생각을 좀 해줍니다.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도 돼요. 안 들어있어도 되고, 크게 이중매매는 유효가 되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제2매매가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무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고 그 등기를 설령 믿은 사람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민법상 원칙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생각만 하시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넣어두시란 말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 게 민법의 3단 구조하고 그 중에 법률 요건 관련된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법률행위 요건 중에서도 효력 요건 중에서도 일반적 효력 요건, 그 중에서도 목적 가치 요건 4가지. 요거 핵심이에요. 오늘 한 내용 중에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딱 요렇게만 머릿속에 넣어 있어도 돼요. 그럼 다음 주에 강의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141페이지 의사표시부터 할 거예요. 이 의사표시가 뭐예요? 아까 봤던 법률의 효력 요건 중에서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걸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걸 본다 해서 이거 예습하시면 안 되고, 오늘 하는 거 이거 통해서 복습만 열심히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